그럼 지금부터 인제대 의대 및 관련 병원 소속 연구자를 위한 아이덴티케이트 이용 교육과 연구윤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덴티케이트를 제공하는 터니린이라는 회사는요, 27년간 이런 연구윤리와 학업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그 글로벌 교육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웹 기반 표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 또 좀 더 관련성이 높으시게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저널에서도 저희 터니린의 그런 솔루션을 이용해서 그런 연구 윤리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을 하는 솔루션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 아이덴티케이트는 Publish with confidence, 즉 자신 있게 출판하세요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 이 아이덴티케이트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이유는 저널에서 일단 그 투고된 논문들에 대해서 내용적인 검증을 하기에 앞서서 이에 대한 유사도를 검증할 때 아이덴티케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문제가 있으면 아이덴티케이트에서 높은 유사도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런 표절 관련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권장 유사도 퍼센테이지를 상정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제 유사하게 매치된 부분들 중에서 이제 표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아이덴티케이트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저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연구자나 기관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면 굉장히 이 정보의 비대칭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로 이거를 투고하시게 되는 상황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같은 솔루션으로서 미리 본인의 투고할 논문에 대해서 선 검증을 함으로써 있을 수 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아무래도 좀 더 성공적으로 논문 출판을 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이덴티케이트는 연구자와 저널을 연결하고 또한 연구자라든지 소속 기관의 명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덴티케이트를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기에 앞서서 요즘에 이제 학계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으로 많이 들어보신 걸 겁니다. 근데 이 연구윤리라는 것이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인지하고 그에 맞춰서 그러한 연구윤리를 지켜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빼놓지 않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은 AI의 활용일 겁니다. AI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예전에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면 요즘에는 뭐 AI 중 하나라도 AI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AI 작성 도구 중에 하나라도 사용을 해보시지 않은 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반에 대한 논의는 조금 차치하도록 해도 이 학계에서 활용이 되는 부분, 그리고 정말 좋은 점만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사안들도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이제 AI 활용의 어두운 단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작업에 대해서 가장 현재까지 나와 있을 때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쌓아가고 있는 곳은 이제 리트랙션 워치라는 사이트입니다. NGO 단체로서 이 연구윤리 위반 행위나 그러한 의심 사례들을 계속해서 적발하고 그에 대해서 조사하고 추적하여서 그러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해당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리트렉션 워치에 이제 사이드바에 보면 Papers and Peer Reviews with Evidence of ChatGPT Writing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문이 굉장히 많이 투고되고 출판되죠. 그랬을 때에 누군가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나와 있는 이런 논문들 중에
챗GPT로 대표되는 그런 AI 글쓰기의 흔적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사하고 그걸 집대성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I가 찍혀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중에서 reference 측면에 나와 있는 건데 reference가 있고 그 밑에 뜬금없이 Certainly, here are the additional references cited in APA format 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이 논문을 작성하신 분은 이 레퍼런스를 작성함에 있어서 챗GPT에게 이 작업을 시키고 뭔가 좀 더 APA 스타일로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해 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과 없이 이렇게 사용하신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스프링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까요? methodology 부분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Certainly, here is a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methodology for using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뭔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줘라고 명령어 프롬프트를 넣고 이제 그에 대해서 또 여과 없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례라서 이런 사례는 찾기가 매우 쉬운데 regenerate response라는 꼬리표. 챗GPT가 이제 명령어에 대한 그 부분을 수행하고 달려 나오는 그러한 꼬리표와 같은 건데요. regenerate response 뭔가 답변을 재생성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딸려 나온 꼬리표가 이제 수정 없이 그대로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페이퍼가 이제 retraction 되었다라는 메시지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례들은 음 여기 보면 knowledge cut off in September 202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논문은 2023 년에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지식의 업데이트가 21 년까지만 된 사항들에 한정하여서 나온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2023년 5 월에 이제 하고 publish는 그 11 월에 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굳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아무래도 이 챗GPT와 같은 것들을 활용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것이 이제 업투데이트하게 오늘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만 이렇게 한정해서 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제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또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SBO 마크가 찍혀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in summary, the management of bilateral iatrogenic. I'm very sorry, but I don't have access to real-time information or patient-specific data as I am an AI language model. 이렇게 되어 있죠. 죄송하지만 저는 AI 랭귀지 모델이라서 그런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unfortunately I am unable to directly draw algorithms. I am an AI language model. 이렇게 되어 있죠. 하지만 I can outline a generalized algorithm.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제한 사항에 대해서 상정하고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마크를 이제 제하지 않고 가지고 왔는데요. 좀 놀라우리만큼 권위 있다고 생각되는 데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사례들을 쭉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도 많은 이제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단계이고 사실 난처한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문 철회, 리트랙트로 가게 됩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AI를 썼기 때문에 리트랙션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어떤 위배됐다. 그런 어, 부분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제 retraction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연구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챗GPT로 대표되는 이런 AI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여과 없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편집하거나 수정하거나 다듬는 노력조차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정은 이러한데, 이것에 대해서 저널들이 취하는 이제 태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일단 저널들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라는 것이 일상에 다가왔고, 많은 이제 잘못된 뉴스 케이스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저널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사례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사이언스지에 홀든 톨프라는 편집장이 이제 쓴 기고한 아티클에 의하면 요 내용을 좀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구한 논문이 출판되었다는 거는 이제 원고가 훨씬 더 많은 독자에게 공개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내용상 문제가 있음이 추후 발견되면 더 큰 문제와 스캔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원고 작성 및 출판, 때로는 스캔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전반에서 연구자는 연구 윤리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고, 기관 및 저널을 협력적인 관계로 여기며 대응을 해야 한다. 요 내용을 좀 그 진의를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권위 있는 그러한 저널에 출판을 하고자 하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출판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널의 그냥 허들은 넘었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허들을 넘어서 출판이 된 경우에 일반에게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추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저널은 물론이지만 연구자와 소속 기관 모두 다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요것만 넘기면 된다라고 인식할 것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연구자가 이제 논문을 심사받는 과정에서 저널은 뭔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최대한 그런 저널의 가이드라인에만 맞춰서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널 입장에서도 이제 솔직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꽤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이 연구윤리와 투명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서로 솔직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활용 범위 내에서 사용을 했다면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훨씬 더 이제 난관에 봉착하는 일이 없지, 뭔가 '이것만 가려서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제 심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널들도 이제 많이들 협조적이고 이것에 진짜로 연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와일리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explanation을 이 중간에 AI를 넣어 가지고 좀 월드 플레이를 한 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그런 연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놓는 그런 페이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좀 이제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Researchers are looking to publishers for guidance on acceptable AI use, how to avoid pitfalls and best practices and tips. 그러니까 이제 저널들도 이렇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사실상 이런 어느 정도 AI를 활용하는 것이 적당한지 이런 가이던스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팁 같은 것을 이제 원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요. Publishers should focus on providing clear and detailed guidelines on the ethical and responsible use of generative AI, as well as offering training tools and practical resources.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원하는데, 이 연구윤리라든지 그리고 responsible use of AI,
이 AI를 쓸 때 책임감 있는 그러한 유스 케이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원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 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원하기 때문에 이 와일리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How can I track my AI use? 뭐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가 있고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와일리에서 제안을 이제 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는 내가 AI를 연구를 작성함에 있어서 만약에 썼다면 이런 식으로 로그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location, date, AI tool version, AI purpose, human review process, influence on conclusion or output.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썼다 안 썼다 그리고 인제 '난 안 썼는데 썼다고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1 차적으로 그냥 표면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확실히 이제 우리가 연구를 정리하고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활용을 하게 되면 만약에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소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이제 뭔가 그것을 복귀하는 목적으로라도 이러한 종류의 로그를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해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네, 그 외에도 많은 출판사들이 이제는 거의 모두 다 이 AI 작성 도구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 지침을 어느 정도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네이처와 같은 입장을 좀 살펴보면요. "AI를 썼으면 썼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LLM이 저자로서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것도 거의 공통인 것 같은데요. 네이처는 AI assisted copy editing은 그 부분을 굳이 썼다고 말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을 가독성이나 스타일 개선, 문법이나 스펠링, 구두점 등의 오류를 확인하거나 교정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라면 이제 그냥 따로 밝히지 않고 이를 사용을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마땅히 "Do not include generative editorial work or autonomous content creation." 우리가 AI가 어떤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 이거는 표절의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엄연한 표절입니다. 이건 대필이기 때문에 contract cheating에 해당하는 일종의 고스트 라이팅과 같은 그런 대필, 표절의 영역인 것이죠. 당연히 이 부분은 허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아 이거는 어떤 뭐 문법 체크였다.' 내지는 '그냥 이 문장을 조금 다듬는 정도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온도차가 있을 겁니다. 나는 내 딴에는 이것을 교정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제3 자가 보았을 때는 이건 거의 AI가 텍스트를 다시 제너레이트 해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얇은 그 파인 라인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경우에 최종 텍스트의 산출물에 대한 책임이 저자에게 귀속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사실 효율적인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쓰는 것은 네,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밝혀야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뭐 정확성의 문제라든지 편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 오리지널리티 누가 썼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저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대부분 모든 저널에서 명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자는 그 최종 산출물을 낼 때 특히나 그것을 작성함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일부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과 그 무게를 좀 더 무겁게 느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가볍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까 이제 논문 철회되는 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았는데 논문 철회가 연구자에게 가져오는 그러한 데미지는 아마 상당할 것이라는 건 제가 강조하여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연구자는 연구자임과 동시에 피어 리뷰어가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피어 리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한다면, AI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부인할 수 없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적인 부분,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간을 따를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저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도 못하고, 이제 부정확하고 편향적인 관점의 지식도 갖고 있는 그런 AI에게 기대기보다는, 피어 리뷰어는 전문 리뷰어로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면이 있고, 이 민감한 부분이 있죠. 피어 리뷰 단계에 있는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와 공유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어 리뷰어는 생성형 AI 도구에 검토 중인 원고를 업로드하지 않을 것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거는 이제 아마 이해가 가시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AI 작성 도구를 연구자가 사용하는 경우 혹은 피어 리뷰어가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침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덴티케이트는 이제 아무래도 텍스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만, 이미지와 관련돼서도 아마 AI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보통은 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나 비디오의 사용을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그런 저널과의 계약 관계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허용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취득한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혹은 사전 승인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이 특정 분야에 따라서는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사항이나 이때는 AI를 통해서 생성되었다고 라벨링을 하는 것이 이제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덴티케이트를 통해서 투고 전 선 검증을 하여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널들에서 아이덴티케이트를 통해서 투고 논문들을 검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제 미리 선 검증을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유익이라든지 이제 유리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AI와 관련되어서는 워낙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 시간이 짧고 이래서 어 약간 몇 년간의 히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널에서도 아까 리트랙션이 그렇게 많고 이랬던 건들이 발생했던 것들, 그리고 AI를 오남용한 사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견이 됐던 부분들은, 저널들도 그만큼 AI 작성 도구의 오남용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홍역을 이런 식으로 알았던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널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이제 갖게 됐고요. 다만 저널에서는 아이덴티케이트를 이제 사용을 해서 투구 논문을 검증할 때, 저희가 "모든 저널에 다 AI를 써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은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할 건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건지는 아직 그 저널의 그 선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널들에서 아까 밝혔듯이, 특히나 사이언스지의 그 편집장이 쓴 글에 대해서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요, 일단은 성공적으로 투고가 되고 출판이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을 했더라도,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모두가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연구자는 물론이고 기관과 저널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저널에다가 했을 때는 크게 문제 없던데. 내가 AI 관련해서 뭐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고 냈는데도 별 문제 없던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에 있는 어떤 데미지가 없었더라도
나중에 이 부분이 발견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더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인지하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아이덴티케이트가 갖고 있는 AI 글쓰기 감지 기능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개발 목표 자체가 이제 학술적인 글에 AI에 특화되어서 이 부분을 감지하게끔 트레이닝이 되었고요. 거짓 양성률이 1% 미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우리도 정확도가 98%입니다. 97%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뭐 타사 그런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치만 이 부분이 거짓 양성률이라는 정확성을 재는 척도 중에 일종인데 이 부분을 1%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과 그 위로 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제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 양성률 1% 미만이 시장에서 있는 가장 엄격한 잣대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만큼 가장 릴라이어블한 신뢰도 높은 그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들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최소 단어 300 단어에서 최대 3만 단어 사이의 글 사이에서 AI 사용을 감지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런칭을 했을 때에는 최소 단어가 150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런칭을 하고 계속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AI 도구들도 계속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이 최소 150 단어라고 했을 때 이 거짓 양성률이 1% 위에서 상 쪼금씩 튀는 양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캐치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최소 300 단어, 최대 3만 단어라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을 활용하셨던 분들은 그 차이를 아마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저희가 5%가 나오든 9%가 나오든 다 보여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21% 이상이 되는 것만 보여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거짓 양성률 1% 미만 유지와 관련이 있는 조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이던스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프로 정도 되면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삼으실 수 있게 21% 이상인 것들만 이제 수치로 보여드리게끔 조치가 취해졌고요. 현재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제출물에 대해서 서비스가 됐습니다. 최초 영어가 이제 런칭을 하였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건인데요. 네, 한국어 서비스 언제 되냐고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러한 목소리를 듣고 본사에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국제 학술지에 이제 추구하실 때에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는 채워지실 것 같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한국어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더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언어에 대해서 거짓 양성률 1% 미만이 다 충족이 된 상태에서 런칭을 한 것이고 지금 서비스하는 와중에도 그 부분이 계속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음 이제 있었던 그 업데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업데이트 사항들은 저희 터니른 업데이트 그 페이지에 가시면 다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AI가 생성한 텍스트고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건 AI generated text that was AI paraphras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I가 한번 생성하고 그거를 paraphrasing 툴 같은 걸로 한번 더 돌렸을 때 그거에 대한 감시를 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뭐랄까 추상적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AI를 사용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감지되지 않게 하려고 어떤 2차 조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단행한 업데이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AI를 사용하시고 이제 그것을 일종의 커버업 감추기 위한 노력의 그 정도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바이패서 AI 혹은 휴머나이저 AI라고 해서 이제
안 걸리게 하는 종류의 그런 AI, 아니면 이거를 사람이 쓴 글처럼 보이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들도 막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캐치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감지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제는 그 보라색 부분에 그런 바이패스라든지 휴머나이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같이 감지되게끔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돼서는 특히나 이게 '오늘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쭉 이럴 거다.'가 아니고, 정말 시시각각 기술이 발전하고 계속해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혹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관련 없이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먼저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관 담당자에게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좀 편하시도록 제가 요거는 채팅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각 소속 그 병원마다 혹은 의과대학마다 그 요청하셔야 되는 담당자의 메일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보내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시고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계정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계정을 등록을 해 드리면 다음과 같은 메일을 하나 받으실 텐데, 이 메일 받게 되시면 계정 활성화라는 버튼 누르셔서 활성화 작업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활성화는 사용자 이름에 해당하는 메일 주소 그리고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완료가 되는데, 마지막에 약관을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계정 만들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메일의 링크는 30일 유효한 링크이지만, 보통은 이러한 메일을 받으시고 바로 안 하실 경우에는 계속 그 위로 메일이 쌓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 메일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활성화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맨 밑에 보면 고유한 로그인 주소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는 메일 주소니까요. 네, 가급적 이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면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그냥 인제turnitin.com 이렇게 접속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가시게 되면 처음에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기입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각각을 잊으신 경우에는 찾으실 수 있게끔 링크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게 되면 먼저 이제 시작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사이트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지금 영어로 되어 있죠. 영어 자체로 보셔도 되고요. 영어에서는 이제 런치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업로드를 하는 네,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나는 메뉴명을 한국어로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유저네임을 클릭하셔서 에디트 프로파일, 즉 프로필 편집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하고 세이브를 해주시면 이제 메뉴명도 한국어로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업로드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그래서 요걸 클릭해서 업로드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팝업이 나올 텐데, 업로드 파일에 대한 그 제한 사항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용량과 관련된 건데, 네, 한 800페이지 정도라고 해주시면 되고, 용량 관련된 부분들 나와 있고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탕화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파일 선택을 통해서 여기서 직접 가지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기를 하면 일단 그 파일명으로 이제 바로 자동으로 되는데, 만약에 제목을 바꾸기를 원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first name, last name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주시고요. submit 제출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Index to your account repository는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기관 보고서에 저장이 되게끔 되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신 한 누르지 않기를 기본으로 하시고,
네, 그냥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과 성을 넣고 그냥 제출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일이 올라가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프로세싱, 즉 처리 중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다 되고 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옵니다. 유사성이라고 되어 있는 컬럼 밑에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이제 결과가 도출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여기서 별표로 될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 미만인 것들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확한 퍼센테이지에 대한 언급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보여드리게 되고, 이렇게 만약에 회색빛으로 나왔다. 그럴 때는 저희가 AI 작성을 감지하는 것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뭐 300 단어에서 1000만 단어라든지, 그리고 영어 제출물이고 뭐 이런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할 수 없음, 처리할 수 없음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결과를 이제 클릭해서 런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이 화면상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뭐 제목이라든지 저자명으로 뭔가를 이제 검색하셔야 된다면 여기에 넣어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검사하는 것들을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폴더를 만드는 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고,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그 동료 연구자에게 쉐어하고자 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네, 클릭을 하신 다음에 쉐어를 누르신 후 여기에다가 내 것을 이제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메일을 넣고 초대를 눌러주시면 그 결과 값에 대해서 같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업로드는 기본 업로드가 저희 데이터베이스와의 비교 검사이지만, 여기 꺽쇠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낙투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문서 간 비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문서 간 비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문서, 예를 들어 A와 A-라는 문서가 있다면 그것들 간에 서로 비교를 해야 될 때에 여기 메인 문서가 A가 되고 comparison file, 즉 비교 문서가 A-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 사이에 검사를 원하실 때에는 이 낙투닥, 즉 문서 간 비교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봄에 있어서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센테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화면이 런칭이 되는데요. 여기 유사성 (similarity라고) 되어 있는 것에 전체 퍼센테이지가 보여질 것이고, AI 글쓰기에 대한 것은 이렇게 따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간에 간섭 없이 별개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고, 유사성 부분에 있어서는 보는 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source view, 그래서 요게 이제 기존의 아이덴티케이트를 활용하셨던 분들은 더 이제 익숙하신 뷰일 거예요. 전체 이제 유사도에서 제일 크게 매치된 것들부터 해서 쭉 나오는 그런 소스 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각을 클릭할 때마다 이제 본문에 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출처를 가진 것에서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각을 클릭하실 때마다 본문이 그렇게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필터 기능도 몇 가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필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것과 비교 검사를 했는지가 이렇게 쭉 체크되어져서 나오고, 필터 중에는 bibliography라고 해서 참고 문헌을 제외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quoted text, cited text.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인용에 해당하는 것이죠. 주로 쌍따옴표로 표시되는 직접 인용에 대해서 내가 제외하고 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apply 필터, 즉 필터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cited text는 출처 표기가 된 것들, 주로 이제 괄호와 저자명과 그 연도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그러한 출처 표기된 부분들을 내가 제외하고 그 외의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abstract이라든지 methods and materials라고 해서 논문의 일종의 아예 있는 섹션이죠, 고유의. 그래서 초록이라든지 연구 방법 및 재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채 검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이것들을 제함으로써 유사도를 낮추려는 목적은 당연히 아니고요. 검토하실 때 한 가지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나머지를 제외하고 보시게끔 그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바로 다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원을 다시 하기를 원할 때에는 체크되었던 것을 풀고 그다음에 필터 적용 apply 필터를 눌러주시면 네, 그 부분이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back to similarity report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어 제출물인 경우에는 이 소스 뷰 외에 매치 그룹이라고 해서 몇 가지 총 4 가지의 그룹으로 이 매치를 그룹 지어 보여드리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아래부터 설명드리면 cited and quoted, 그래서 출처 표기가 되고 그다음에 직접 인용 표시도 된 것이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 매치가 된 것들 중에 출처 표기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쌍따옴표와 같은 직접 인용 표시도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그룹입니다.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이제 있을 확률이 적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여기에 이 부분이 직접 인용으로 처리할 만한 건인지에 대해서는 좀 봐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는 missing citation. 그래서 이제 내가 출처 표기를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 잡아주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 missing quotation. 이 부분은 이제 매치가 되었고 출처 표기는 있는데 여기에 그 quotation, 즉 쌍따옴표와 같은 그런 표지가 없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은 이제 매치가 되었는데 출처 표기도 마땅히 없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제일 첫 번째 그룹으로 매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래도 제일 맨 위에 그룹을 좀 더 문제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좀 더 문제가 발생할 만한 일이 적겠죠. 그래서 그러한 편의를 위해서 제공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여기 플래그라는 기능이 있는데 네, 플래그라는 기능은 아마 직접 쓰신 글에는 별로 쓰실 일이 없을 텐데, 이 유사도 감지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얀색으로 폰트를 처리하여서 히든 텍스트, 이 숨겨진 텍스트처럼 이제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replace character라고 해서 이제 알파벳 A를 그리스 문자 이러한 형식으로 바꿔서 보이게 함으로써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영어라고 읽히는데 사실상은 다른 언어를 포함해서 이런 유사도에 검증되는 것을 피해 가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플래그를 띄워 드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수상스러운 수상쩍은 그러한 시도가 감지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리고 특정 출처를 제외하시는 옵션도 이제 있는데요. 특정 출처를 제외하시는 옵션은 요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특정 출처 제외는 내가 뭔가 뭐 예를 들어 나의 선행 연구와의 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그 부분은 잠깐 제외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의 매치를 먼저 보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 것과의 매치를 볼 수 있게끔 뭐 고러한 상황에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기능이 되겠는데 특정 출처 제외는 이제 각각의 출처를 클릭을 해 보시면 거기 exclude match라고 해서 특정 출처 제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가 아니라 이제 총 3 개가 있기 때문에 내 선행 연구가 한 논문에 그 한 저널에 출판이 되어도 그것을 이제 여러 곳에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 여러 곳에서 매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제외하면 이렇게 그것이 제외된 채 결과가 다시 보여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제 삭제가 된 게 아니고 여기 exclusion 제외 항목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각각을 이제 다시 복원시키기 원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복원이 바로바로 되니까요. 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운로드 하는 기능 중에 좀 더 좋아진 거는 이제 PDF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이제 그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는 PC를 보유하신 경우에는 여기 프린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제 출력하실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아이콘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옵션화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작성하시는 2분짜리 설문이 있으니 여기에도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